기현이 숙소에 머물고는 있었지만 주말에는 집으로 갔다. 한두 달에 한 번 집을 왕래했던 그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였다. 문이수를 따라온 후 집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덕에 아내와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기현이 집 밖에서 지낸 몇 년 사이에 파산의 아픔은 아물어갔다. 아내는 기현의 월급에 제 월급을 합하여 빚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빚을 갚는데 수입에 8알을 써왔으므로 생활은 궁핍했다.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해져 부부 사이는 전보다 나아진 듯했다. 휴일을 집에서 보내고 일터로 나간 기현에게 문희수가 미심쩍은 얼굴로 비아냥거렸다. 어느 여관에서 홀로 지내다가 출근을 하셨나? 갈 곳 없는 주제를 감추고 그렇게 여관에 틀어박혀 있다가 오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말을 거는 방식이 좋지 못한 것뿐이라고 여기기에 문희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기현은 그의 그런 말을 통해 휴일이 되어도 갈 데가 없는 그의 처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휴일을 잡아놓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숙소에서 내리 잠만 자는 것이 그러한 형편을 말해주고 있었다. 직원들은 문희수의 드문 외출을 기다렸다. 가끔씩이라도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숨통이 트이기를 바랐다. 문희수가 뿜어내는 집착증에 시달리다 제멋대로 깎인 엉성한 월급을 받고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두 번쯤은 그도 나들이를 가는 제 모습을 여타이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었는지 외출을 하는 날이 오면 거래처의 담당자들이나 화물차의 차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재를 알렸다. 그렇게 요란스러운 휴일을 보내고 온 다음 날이면 그의 주머니에서 모텔 이름이 박힌 새 라이터가 나왔다. 두드러기 때문에 피하는 음식이 많았던 문희수는 몸보신을 한다고 가끔 육회를 사왔다. 김천범이 휴무를 나가거나 박일영이 퇴근을 하고 없을 때 그는 육회와 소주를 사들고 오는 것이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기현은 이수와 대작을 해주었다. 살코기만으로 양념을 한 육회와 달리 그가 사온 것은 생간과 천엽까지 섞여 있어 다채로운 식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기현은 육회에 덥석덥석 젓가락을 대지 않았다. 매연이 섞인 공기를 마시며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일을 하는지라 기현은 쉬고 싶기만 했다. 육식을 좋아하지 않았던 기현은 형식적으로 육회에 젓가락을 대었다 말았다 하며 그냥 앉아 있었다. 낮에만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는 이주임은 아줌마였으므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김천범과 박일영이 있는 시간에 음식을 사왔더라면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회식 자리라도 만들면 좋으련만 문희수는 그러지 않았다. 주로 제 신상에 관한 일로 그는 법인카드를 썼다. 만약 그에게 여자라도 하나 붙어 있었더라면 법인카드의 지출 내역이 가관은 아니었으리라는 추측이 들었다. 발기가 잘 되지 않고부터 그는 모텔로 들어가서 여자를 부르는 일을 더는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숙소 옆에 바짝 붙어있는 비좁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 말고 말을 듣지 않는 제 성기에 대고 부하를 터뜨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다. 사실 기현에게는 그가 사온 음식에 손을 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문희수가 기현을 일컬어 남이 사온 음식이나 주워 먹는 얼뜨기라며 떠들고 다녔는가 보았다. 김천범이 이를 기현에게 전달해 주었다. 월급이나 직급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기현은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다. 차들이 몰려들어올 때면 이주임과 아르바이트가 다 받아내기에 턱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소형 세차기나 대형 세차기에 매달려 있던 직원들이 달려왔다. 이동식 탱크로리를 끌고 나갔다가 돌아온 기현도 숨 돌릴 새 없이 주유기에 달라붙거나 세차기 쪽으로 뛰어가야 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 보조가 맞지 않으면 종종 오해가 일어 싸움이 나기도 했다. 일이 뒤엉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더 많은 지체를 하게 되니 기현은 아무리 급해도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찬찬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기현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다.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난부터 퍼올리는 문희수가 꿈을 대는 것처럼 보이는 기현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넌 왜 그리 멍청하냐? 네가 원래부터 빙충이 놈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사태 파악이 되지 않냐? 이 상황에 소장인 나도 뛰는데 네가 뭔데 걸어다녀? 문희수는 언제인가부터 기현을 얼뜨기, 아둔패기, 똘마니, 심지어 병신이라고도 불렀다. 그는 마치 기현에게 풀지 못할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분을 터뜨리곤 했다. 기현은 그가 손이 없는 불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느꼈다. 지체장애인 자기 자신을 두고도 멀쩡한 사람을 향해 병신이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문희수에게 실소가 나왔다. 문희수를 따라 기현이 일을 옮겼을 때 아내는 썩 기뻐했다. 오를 급여에 기뻐했다기보다 받을 직무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땡볕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일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리와 기껏해야 홈놀이를 끌고 나가는 정도의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는가 보았다.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않은 아내는 기어이 문희수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마침 아내는 문화원 수업으로는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페이퍼 아트를 가르치러 나가는 중이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와 한조가 되어 주유를 전담하고 있던 이주임은 아줌마라서 그런 것인지 살뜰한 편이었다. 연료 첨가제의 뚜껑을 모아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을 현금화하여 회식을 하자고. 전부터 그는 직원들에게 바람을 잔뜩 넣어두었다.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이주임이 어떻게 그토록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많은지 휘발유를 넣으러 온 손님들에게 연료 첨가제에 대한 영업을 해댔다. 그런데 어느 날 첨가제를 만든 회사로부터 촉탁을 받아도 좋을 만큼 힘들게 짓거려서 모아놓은 그 자그마한 뚜껑들이 사라져버렸다. 부대에 뚜껑을 모으는 동안 직원들은 그 값을 받아서 삼겹살집을 갈 것인지 소고기집을 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었다. 뚜껑값이 나와도 어쩌면 그것에 돈을 얼마씩 보태야 제대로 된 회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도 했다. 그런 것은 후에 정해질 일이니 미리부터 그러리 말리 들뜰 것 없이 고만 일에 전념하자고 1년 가까이 왁자그르르 해대며 뚜껑값을 기대해 왔었다. 들락날락거리기만 할 뿐 사무실에 붙어있지 않는 젊은 사장에게 물건의 행방에 대해 떠볼 기회를 엿보며 이주임은 며칠을 보냈다. 그런 이주임이 어느 날 선뜻 사장에게 다가가 뚜껑을 모아두었던 부대를 치운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장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야간에 시간제로 나오는 아저씨가 뚜껑이 들어있던 부대를 치운 것 같지는 않았다. 지피는 데가 있는 이주임은 문희수를 찾아가 뚜껑값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문희수가 버럭 찜부럭을 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도대체 왜 아줌마가 뚜껑값에 관심을 갖는 건데? 나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모든 이가 지금껏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몰라요? 함께 모여서 고기 한 점씩을 먹기에도 모자란 바스라기 같은 돈을 놓고 이주임과 문희수가 설전을 벌였다. 때마침 이주임의 친구가 주유소 뒷마당 쪽에 서서 이주임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주임은 퇴근 후 친구와 함께 어딘가에 갈 거라고 했다. 직원들의 지인쯤은 사무실 안으로 들여서 잠깐 앉아있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얄찍한 문희수의 인심 때문에 이주임의 친구는 주유소 뒤쪽에 줄곧 서 있었다. 문희수와 이주임이 얼마간 옥신각신 신경전을 벌이다가 뒷마당 쪽으로 몸을 옮겼다. 오기가 생긴 이주임은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기현과 김천범이 그런 그들을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문희수는 첨가제 뚜껑에 포인트를 현금화한 돈이 소장인 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런 그에게 이주임이 더는 들이대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랐다. 이주임과 문희수가 벅적하게 언성을 높이자 근처에서 지켜보던 이주임의 친구라는 여자가 나섰다. 이주임의 역성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자는 참견을 하려는 것 같았다. 문희수는 반말의 욕설을 섞어 이주임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바싹 나섰다. 여자는 마치 제가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심상치 않은 얼굴로 문희수를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런 다음 저항하듯 무엇인가를 따졌다. 순간 문희수의 주먹이 여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가 옆으로 내쳐진 여자는 중심을 못 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다. 이주임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붙잡았다. 곧바로 여자가 황당함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떽떽거리며 고개를 다시 쳐들자 문희수가 이번에는 여자의 머리를 거푸 내려치기 시작했다. 잇따라 머리를 얻어맞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바닥에 풀썩 주저앉을 것처럼 몸이 반쯤 꺾이었다. 기어는 놀람을 금치 못했다. 김천범과 박유령도 문희수와 얽히기 싫은 것인지 싸움에 끼어들지 못했다. 여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문희수의 행동에 지나친 데가 있었다. 소리를 지르며 따지거나 징징거리는 것은 어찌 보면 일부 여자들의 특징이기도 했다. 운 없이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듯 해도 될 것이었다. 문희수가 툭하면 남과 반목하는 체질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여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도인지는 몰랐다. 어쩌면 여자에 대한 그의 과도한 반응은 예전에 겪었다는 그 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